선긋기는 쇼였을까요? 대놓고 더불어당을 외쳤습니다. 이제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정당 성격의 비례정당, 이 더불어시민당과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자매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과는 민주당은 좀 결을 달리합니다. 달라요.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의원총회와 정당원 투표의 결과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죠. 이 마당에 다른 얘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영혼을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려 했던가. 그것은 투표율, 국민의 지지에 근접하게 의석도 배분돼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위협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SBS 인터뷰에서는 비례민주당 만드는 거는 안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요. 어제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선거 출범식을 가지고 있는 저 장소가 바로 민주당의 당사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적혀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 점퍼를 모두 다 입고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민주당 행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이름을 말하면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오늘 원팀 선대위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 오늘 더불어시민당 오늘 원팀 선대위 구성과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잘 발음이 안 되는데 크게 승리해서 지역에 가면 더불어시민당 하면 잘 모르고 우리 그냥 더불어당 합니다. 줄여서 더불어민주당이든 더불어시민당이 아마 더불어당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일종의 참여하는 거다. 우리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해왔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과거에 그런 말씀들 하셨습니까? 라는 비판에 좀 직면한 것 같은데 우리 전 변호사 무슨 생각 드세요? 네, 그러니까 선거 슬로건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 돼 있고 공약 중에도 집권 여당과 함께 국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이게 선거 공보물이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충분히 자기들은 이제 본인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 한다는 걸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다르다 얘기를 해도 꼼수라고 비판만 받고 아무도 다르다는 거를 안 믿어주잖아요. 어차피 거기다가 지금 열린민주당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꽤 지지율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친문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전통적인 여권들 지지층은 여기는 더 플랫폼 정당이고 저기는 친문 정당이고 어디를 뽑아야 될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차피 꼼수 정당이라고 이러나 저러나 욕은 먹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랑 같은 정당이야 이렇게 표방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김상희 평론가. 예, 이게 선거라는 게 뭐냐면 국민에게 심판을 받고 국민에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저 선관위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정당 이름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이유가 뭐였죠? 유사 명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로고나 모든 게 거의 똑같잖아요. 민주당하고 네? 흡사하죠. 예. 그러면 저게 유사 로고, 유사 이런 거잖아요. 예? 유사 유니폼. 저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선관위가 못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연. 예. 선관위로서도 이게 지금 한국 정치에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이런 끈끈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데에는 조금 전에 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열린민주당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열린민주당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비례대표를 한 6대4 정도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더불어시민당에서 민주당에서 왜 애초에 인재 영입이라고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10번 이후에 받은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비례대표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불분명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야말로 정말 형제 정당이고 자기네들과의 어떤 그런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이고 예. 아주 더불어시민당은 대놓고 저렇게 파란색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습냐 하면은 결국 의원 꺼주기까지 똑같이 했잖아요. 어허. 그런데 의원 꺼주기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죠.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뭐 쓰레기 정당 사기고 온갖 험한 말을 다 했는데 그럼 저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아주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퇴행하는 상황이고 그거를 명색이 책임 여당이라고 하는 저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니까 오죽하면 아까 우리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인용이 됐지만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 민망하다, 예. 아름답지 못하다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요, 거대 양당이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창피한 일이다. 예, 어허.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음. 굉장히 이게 정치권에서 한 가장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더불어시민당의 선대위 출범식 사실상의 민주당에 주도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 이번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김 기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 이틀 만난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강남갑에 출마 선언을 한 태구민 태구민 후보인데요. 후보. 어제는 태구민 후보가 국회에 어제 와서 모습.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좀 답방의 성격인지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강남갑 선거 어허. 사무소를 찾아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이요. 태구민 후보를 격려하면서 또 강남에 나온 출마한 후보들을 같이 격려하면서 정부 또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놓고 봤을 적에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는 대통령 취임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이 사회에 공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작년 10월 달에 검찰총력 광화문 광장역에서 왔다 갔다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그 사건이 공정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 오늘 태구민 과거 이름은 태영호죠. 예, 오늘 강남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을 역시 주장했는데 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심판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선거의 대가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선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어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쪽으로 가면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제 실정을 심판하는 쪽으로 이런 틀을 잡은 것 같고 저 자리에서도 저 얘기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 같고 예. 특별히 태영호 공사 그다음에 태구민 씨죠. 태구민 후보를 방문을 한 거는 이틀 연속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강남 3구는 사실 접전 지역은 아니거든요. 전통적으로 보수당이 유리했어요. 그런데 그 선대위원장으로 가기 전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태영호 공천에 관해서 국가적인 망신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픽 나오고 있네요. 예, 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가지고는 뭔가 내부적으로 선거의 대가시니까는 최소한 이게 잡음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차단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하필 강남 지역을 가셔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의용.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등단 이후에 이제 선거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그렇습니까? 관망을 예.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번 총선은 여당 심판이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지금 정부에서 어떤 경제 회생을 하든 이거 자체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기저질환을 만든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본인은 소위 이제 그 경제 민주화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경제 민주화를 할 때가 아니라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부터 회생시키는 그래서 경제를 다시 그 리셋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태구민 후보, 태영호 후보를 두 번이나 찾아간 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결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잡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팀이다. 예, 뭐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 태고민 후보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만났다 이제 이 말씀 드렸고, 근데 김 기자, 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굉장히 뭐 격안된 목소리로 뭔가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랬을까요?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는요, 당 공관위의 결정에 불복해서,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서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후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제 황교안 대표가 엄중 경고를 또다시 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입니다.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 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장정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하더라도 내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 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선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홍준표 후보, 무소속으로 지금 나가 있는 후보는 그 선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나가 있는 그 종로 선거에 지면 황 대표도 아웃입니다. 종로 선거에나 집중하십시오라고 반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왜 저러한 무소속 당선자들 당선이 되더라도 통합당에 다시 올 생각 하지도 마세요. 복당 불허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출마한 대구 수성을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홍준표 지금 후보가 33.5, 지금 무소속이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는 32.9,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는 25.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통합당 후보를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좀 더 높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강릉으로 한번 가보시죠. 강릉. 자, 무소속으로 지금 그 통합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무소속 권성동 후보는 31.2. 그 다음에 통합당 후보 한번 보세요. 통합당의 홍윤식 후보는 15.3.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28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성동 후보가 통합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이 쓰이는 거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또 하나. 마지막 지역 한번 봅시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로 한번 가보시죠. 윤상현 의원이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입니다. 한번 보세요. 29.8. 그 다음에 안상수 통합당 후보 21.5. 민주당 남영희 후보 30.5.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당 안상수 후보보다 윤상현 무소속 후보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김상희 평론가 보시기에는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예전에 보면은 민주적 공천이 안 됐을 때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당선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하지 않으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리더십의 상처를 다시 한번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복당을 안 시켜줄 것이다. 무소속 후보들은 우리 당과 전혀 상관이 없는 후보들이니까 우리 당 후보들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저 전술이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어허. 차라리 지금 현실을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은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실을 보고 후보 간 연대 내지는 단일화를 모색하는 게 조금 더 리더십의 상처를 덜 내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앞서고 있다, 뒤처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잠깐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정정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 두 분이 나오면 두 분 다 떨어지는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렇죠. 제 표현상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정 의원 말씀 이어가세요. 아니, 물론 이제 당 대표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지금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무소속으로 했다가 승리해가지고 돌아온 예가 더 많았지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다 돌아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렇게 대표가 얘기하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마디 하잖아요. 네. 뭐 종로에서 선거지면 그대로 아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저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한솥밥을 먹었던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전의 상황에서 그 적절했느냐라는 말씀을 꼭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막바지에 그 4개의 지역에서 그런 일련의 잡음이 유권자들이나 그다음에 무당층이나 또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줬는지를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례로 든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상대 당에게 어부지를 줄 수 있는 민주당 부분입니다. 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밑에서 뭘 해야 되느냐. 후보 단위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하. 결국은 이게 선당후사, 선공후사 하려면 그것도 당대표의 리더십이고요. 선대위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후보 단위라 안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이렇게 당선시키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보수 정당으로서는 완전 패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합당에 이어서 김민지 기자. 이게 참 당 이름 발음도 좀 어려워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허경영 씨가 지금 대표로 있는 당. 근데 이 당이 지금 김 기자 좀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이번에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선거 보조금을 거액을 받았습니다. 여성 추천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의 여성 후보를 낼 경우에 받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253개 의석을 기준으로 30%라고 하면 76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명 더한 77명을 공천했기 때문에 별미했네요. 30%가 한 명이 넘었죠. 여성 추천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허 대표가 있는 배당금 당이 이렇게 받게 된 데에 대해서 허경영 씨는 뭐 알고 받은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여자가 남자를 부려먹는 시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가 채가 돼요. 주인이 되고 남자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자한테. 오늘 보조금 8억이 갑자기 통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국가혁명배당당이 여성 후보를 최고로 많이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주어지는 거라고. 몰랐죠. 우리는 그냥 여성을 항상 많이 내는 정당으로. 허경영 지지 팬들이 여성이 좀 더 많아요. 참 선관위에서도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서 여성 추천 기준을 지켜서 보조금을 저렇게 전액 지급받는 건 2004년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처음이에요. 보조금 8억 4천 받아간다는 거예요. 다 이거 국민들,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법상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8억 4천 허경영 대표 쪽에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지현 변호사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8억 4천만 원이면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네. 것 같은데 선거 보조금 이번에 440억 정도가 이제 배분이 됐고요.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석수를 기준으로 뭐 교섭단체를 구성했느냐를 가지고 터프하게 일단 그 구분을 하는데 그 여성 추천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저 당에서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 예. 요 규정이 그러니까는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따가 보겠지만 국가혁명당 후보들을 보면은 뭐 전과 기록도 뭐 살인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청소년 강제추행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이게 저 가져가는 보조금도 결국 국민 세금이잖아요.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제 뭔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건데 허경영 후보가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좀 더 떳떳하게 이렇게 뉴스에 회자되지 않고 보조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더 유권자들의 감수성이 어떤 건지 정당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목표는 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저 보조금 3천만 원 받았답니다. 거기는 한석이에요, 의원이. 어디가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네. 그 그래서 3천만 원 이제 받은 거 3천만 원. 맞아요? 예, 3천만 원 받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어쨌든 8억 4천.
여성 후보 많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당에 3천만 원에 거의 한 20배 이상 많은 액수를 허경영 대표의 저 당이 가져가는 셈인데 우리 김상희 평론가 왜 손드셨어요? 저는 참 이거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 어처구니가 없어요? 좀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지지를 그렇게 받지 못하는 당이 선거 보조금을 저렇게 가져갔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고, 그래서 선관위가 이걸 공적 목적에 맞게 잘 쓰는지 통제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사례 아닙니까? 그 선거법을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성 정당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성 정당들이 한 번도 못 받았다? 저거 왜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2004년 이후에 도대체 한 번도 없었다면 한 왜 번도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규정을. 진짜 반성해야 되는 대목이다 이런 네.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또 어처구니가 한 번 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이요. 후보자들이 또 전과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조만진이라고 전남 나주화순에 그 출마를 한 조만진 후보는 청소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 건이 있고 안종규 경남 김해울 후보는 청소년 강제추행 등 3건이나 관련 범죄가 있다네요. 김성기 부산 서동구 후보는 살인 1건. 이런 전과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허경영 대표의 글쎄요, 해명?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만진, 안종규, 김성기 이런 분들의 경험이 입법 활동에서 필요합니다. 저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아니, 허경영 대표가 저런 사람이라는 거를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본인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쪼개면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데 허경영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여성 후보들을 많이 내가지고 그 보조금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는 나쁜 의미긴 하지만 거의 선거 전문가예요. 국민의당보다 뛰어난 선거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 본인 이 허경영이라는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차원에서 정치인으로 인지도 올리는 데는 분명히 성공한 거 아닌가.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3명의 전과를 지금 소개해 주셨잖아요. 기가 막히죠.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허경영 대표의 그런 어떤 그 궤변도 정말 황당합니다만은 차제에 지금 국가혁명 배당금 당 얘기만 했지만은요. 요번에 후보로 올라간 사람 중에 전과자가 예를 든다면 어떤 당은 거의 100명에 가깝고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음주 운전 같은 거는 아예 뭐 거의 무슨 뭐 많더군요. 장난인 것처럼 치부하고 또 이 전과에 더해서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몇 %인지 이게 법적으로 피선거권을 이걸 가지고 제약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정당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유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우롱을 하면 이런 전과자들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선관위 차원에서의 공보 내지는 게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허경영 씨를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뭐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조성이 된 그 보조금 8억 4천만 원을 가져가게 됐다. 뭔가 생각할 지점이 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